일단 시는 되게 중요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도 포인트는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저기 무화가 억압적 현실 속에서 젊은 날에 먹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에겐 아름다움이 없었다. 젊은 날에 그래서 그것을 한탄하고 그런 내적 갈등을 얘기하는 시적 화자와 그 위로를 주는 뭐 문제 보면은 시각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화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뭐이 대충 제가 필기한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지 않나. 잿빛 하늘 암울한 현실의 형상화.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일단 대화의 인용인 건 아시죠? 네, 둘의 대화의 인용, 화자와 친구의.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서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이봐 친구한테 내겐 꽃 시절이 없어서 저 무화과처럼 꽃이 없었잖아. 우리 젊은 시절에 아름다움이 없었다고 이 현실 때문에. 그래서 한탄, 비애, 자조, 자조의 정서 꼭 알아두세요. 이런 게 자조라는 거. 나에게는 아름다운 시절이 없었어. 이런 약간 이제 한탄, 비애, 자조. 그래서 자조의 정서라는 거. 그리고 그게 무화과 아니냐. 그러니까 무화과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저런 무화과처럼 나는 꽃이 없었지 젊은 시절에. 그랬더니 친구가 위로를 주는 대상이고 함께 이 부정적 현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대상인데 이렇게 등을 만져주면서 내가 이제 술 먹고 토하고 있나 보죠. 그래서 행동으로 또는 말로 위로를 하는 건데 이제 위로의 말이 뭔가 확인해 보시고 아니야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야 열매 속에 꽃이 피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아름다운 시절도 있었고 너에게도 이룬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둘이서 검은 개굴창가 부정적 현실의 공간이죠. 둘이서 함께 비틀거리며 걷는다 라고 해서 뭐 현재형 시제 제가 체크해놨고 그 다음에 함께라는 말 알겠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근데 이제 질문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검은 도둑갱이에 대한 얘기 묘사를 굳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시상의 마무리를 이 도둑갱이 고양이에 대한 묘사로 끝내는 이유가 뭐냐 해서 일단 문제에서는 그것만 나온 거야. 행동의 대비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틀비틀 걷고 그치 친구랑 나랑 왜 이때 비틀거린다는 게 이제 부정적 현실 때문에 오는 내적 갈등의 어떤 행동으로 인한 형상화 힘들어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도둑갱이는 날쌔게라고 해서 날쌔게 가로지른다. 약간 역동적이고 날쌘. 그래서 비틀거리는 행동하고 행동의 대비가 있다는 건데 딱 거기까지만 나온 거야. 문제에서도 뭐 딱히 할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게 나오면은요 해석이 어떻게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묘사니까 공간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그냥 그런 대상이다 정도? 근데 분위기가 약간 검은, 알지? 검은 개굴창가? 그래서 검은 도둑갱이잖아. 그래서 약간 공간의 분위기가 좀 어둡다는 얘긴데, 이거는 약간 이제 제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굳이 얘기한다면 행동의 대비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비틀비틀거리고. 왜? 현실적인 어떤 억압적 현실 때문에. 근데 도둑갱이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날쌔게 살아가잖아. 약간 시적 화자가 이런 도둑갱이의 모습을 조금은 그러니까 왜 썼겠어요. 내 눈에 포착이 된 거지. 화자 눈에 포착된 장면이잖아. 묘사됐다는 건 좀 부러워했던 게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걸 본 적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약간 평론에 나왔었는데 약간 얘는 일단 도둑갱이긴 한데 도둑갱이의 현실도 뭐 좋진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시적 화자가 굳이 마지막에 이렇게 날쌔게 움직이는 괭이의 모습을 굳이 묘사한 거를 분석해보자면 이게 약간 행동의 대비인데 좀 부러워하는 현실의 억압에 짓눌리지 않는 어떤 생명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부러워하는 시각이 있지 않나 그 정도로만 합시다. 나오진 않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 시는 시험에 나올 만한 소재긴 한데 서정주 시인의 시가 안 나온 지가 좀 돼가지고 일단 봅시다. 귀촉도는 두견새예요. 그래서 봄밤에 우는 새인데 보통 이제 이별의 정한, 꼭 이별의 정한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정한인 거야. 한, 비애, 슬픔, 뭐 이런 걸 강조하는 청각적 이미지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귀촉도라고 하면은 한의 정서, 그 다음 청각적 심상 이 두 가지 잡아놔야 되고, 그다음 알겠지만 보면 아시겠지만 사별의 슬픔이죠. 그래서 사별의 슬픔인데 죽은 거야. 그래서 서역, 파촉 이런데 이런 시어가 뭐냐면 저승을 의미하고, 그치? 저승. 그래서 이제 죽은 임과의 단절감. 저승 갖고 난 이승에 있으니까 우리 둘 사이의 단절감. 근데 이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인데 내가 저승에 갈 수는 없잖아. 그런 걸 이제 단절감을 산만리, 이승과 저승의 사이를 산만리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서 표현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포인트만 잡자면 시험에 만약 나온다면 이게 난 꼭 내고 싶은 게 이 정서거든요. 그래서 2연에서 그쵸? 1연에서는 이런 저승과의 단절감, 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2연에서는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세규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육날 메투리가 이제 집신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릴 줄 알았다면 더 사랑해 줄 걸 이런 거야. 그래서 은장도 푸른 날로 내 머리카락을 베어서 이걸로 신이라도 만들어 줄 걸.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머리카락은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 절실한 사랑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내 마음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후회, 한탄, 그래서 회한의 정서 이런 거는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한의 정서가 있고 후회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로 나왔던데 이 부분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신으로 해줄 걸 그랬다. 그 부분이 극복의지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X잖아.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 왜 극복의지가 아니냐. 어떤 행동인데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럴 걸 후회인 거야. 그치? 후회야. 의지가 아니라 극복의지가 아니라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구분하시고요. 회한의 정서 꼭 알고 계시고요.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고 간절한 사랑이고 근데 후회하고 있다. 극복의지가 될 수는 없죠. 그 왜 저번에 언제 했더라? 평가원 문제 그 수철이라고 누이 동생 수특이 이번에 수특이도 있죠. 참. 그래서 누이 동생이 죽어가지고 누이 동생 무덤 가서 슬퍼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별의 슬픔은 사실 상황 자체가 변화하기 힘드니까 그렇잖아.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약간 그 문제에서도 예전에 나왔었잖아. 그 뭐였지? 김동명의 파초였나? 파초는 너의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해서 이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겠지 라는 어떤 극복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변화,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거고. 근데 그 수천리에서는 너희 동생 죽어가지고 서러운 생각이 소매에 스민다라고 하면서 추상의 구체화죠? 서러운 생각이 소매에 스민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문제 뭐가 나왔냐면은 변화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슬픔이라고 했잖아. 변화될 수 없는. 뭔 말인지 알겠죠? 변화될 수 없는 상황. 극복 의지가 나오기 힘들죠? 물론 사별한 상황에 대해서 인과 사별했는데 내가 이렇게 슬퍼하다가 막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일상생활 열심히 하다가 언젠간 너를 저승에 가서 만날 거야. 그런 시도 있긴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극복 의지겠지만. 초록의 불빛 이 부분을 많이 질문하더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디테일하게는 안 나와.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좀 정리는 해봅시다. 대충 슬프다 이런 슬픈 이미지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초롱의 불빛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잠을 못 자겠지. 지적 화자가. 왜냐면 님이 그리우니까 밤에 초롱의 불빛을 보며 지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거 아닐까? 근데 왜 지친 거냐면은 밤하늘은 이제 저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승의 이미지인데 그 뭐 은하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슬픔에 지친이겠죠. 이때 지쳤다는 건. 그래서 가끔 감정이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지친 밤하늘을 감정이입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 되게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밤하늘이 지쳤다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슬픔에 지쳐서 올려다본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감정이입은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친 슬픔에 지쳐서 올려다보는 밤하늘 이 정도로 하시고 굽이 은하수가 있는 거야. 은하물. 근데 은하수를 은하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러분 고전 시가에 보면은 약수, 은하수 이렇게 해서 견우직녀를 갈라놓는 장애물로 인지가 많이 되잖아요. 인식이 소재가. 그래서 일부러 약수라고 한 걸 거예요. 약수의 의미지. 그러니까 물, 강물, 은하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때 은하수가 뭐 EBS 답지에 나와 있긴 한데 그냥 단절감, 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초에 이제 장애물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별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의미, 장애물, 단절감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굽이 은한 물을 보면서 너무 멀구나. 임과 내 사이가 이승과 저승 사이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목이 젖는 거야. 근데 이제 목이 젖은 새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귀촉도겠지. 두견새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감정이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슬픈데 근데 새가 너무 슬프게 우는데 뭐 아시겠지만 귀촉도 총나라에 돌아가고 싶어서 우는 어떤 왕이었다잖아. 쫓겨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우는 새. 그래서 그 새와 내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라. 왜 아니 솟아? 너무 슬프니까 가슴이 콱 막히죠. 너무 슬퍼서 그래. 차마 아니 솟는 가라.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해서 귀촉도 두견새 얘기하는 건데 제 피에 취했다는 게 이제 한과 슬픔의 극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피가 한 슬픔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제 슬픔에 자기 한에 취한 새가 귀촉도 온다. 지금 내가 그 귀촉도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감정이입의 대상인데 감정이입은 다른 말로 그 평가원 문제를 보면 감정이입을 물어볼 때 야 감정이 이입돼 있다 이렇게 잘 안 하고 자연물에 의탁하여 표현하였다.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의탁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좀 잡아둡시다. 그래서 이렇게 귀촉도 온다 하고 이제 시적 대상인
죽은 임을 한번 부르고 끝나는 거야. 호명하면서 영탄적 어조죠? 그대 하늘 끝 호홀로 가신 이마에서 영탄적 어조로 끝나는 건데, 이 호홀로가 시적 허용이라는 거 아시죠? 시적 허용은 항상 효과가 정서의 깊이, 정서의 깊이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석가인데, 정석가는 딱 한 번 나왔었죠? 평가원에. 수능에 나온 적은 없고,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삭삭 소리가 나는 새 모래가 삭삭 소리가 나는 가느다란 모래야. 그래서 가느다란 모래가 있는 벼랑에, 심지어 벼랑이야. 가느다란 모래가 있는 벼랑에, 뭐 이렇게 된 거야.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으면 나겠어요, 싹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거죠. 잠깐만요. 빨리 갈게요. 그래서 그 밤이 um이 돋아 나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 설정. 알지? 반복되는 거. 그래야 너랑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건 뭐 거의 다 아실 거고. 참고로 그냥 궁금해서 내가 여기 써놓은 거 뭔지 알겠어? 여해와 지이다. 헤어지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뭐 반어죠. 당연히 안 헤어지고 싶은 거니까. 혹시 이거 뭔지 알겠어? 나 이거 이렇게 내가 쓴 거 기억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는 사람. 고풍의상. 그대는 흰손은 흔들렸지다. 뭐 뭔지 알 것 같은 사람. 이 시와 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나 알겠다. 1.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 말을 쓰셨는지 갑자기. 2. 기억 안 나? 이거 한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더텅 해설지가 잘못되어 있다고. 윤어만 보냈네, 숫자? 나머지는 모르겠어? 그래. 나 한번 물어본. 나는 너희들 머릿속에 유민이는, 유민이 모르겠다. 유민이 한지 너무 오래됐어. 너네 내가 이 얘기 꽤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평가원 지문 중에서도 좀 많이 풀린 지문 중에 하나인데, 혹시 자연적 시간의 시적인 어떤 변용이라고 해서, 시에서 시간은 과거 현재가 항상 이렇게 변용되어 나타난다. 보통은 묘사를 할 때는 현재고, 사건을 얘기할 때는 과거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거였어요. 기억날 것 같은데, 고풍상이라고, 왜 그냥 한복 입은 여자 예쁘다고 칭찬하는 시야. 예찬적인 시인데, 우리의 이제 전통적인 미에 대한 미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은, 약간 마지막에 내가 검은고였을 것 같아. 검은고를 튕기면, 내가 악기를 연주하면 시적 화자가 이 한복 입은 여자를 보면서, 내가 검은고를 튕기면 그대는 흰 손을 흔들어지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제 좀 기억나? 그래서 그거를 시제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시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변용인데, 이게 뭐 현재냐 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뭐 현재냐 과거냐 뭐 이런 거거든. 기억나? 흔들어지다 해놓고. 이제 기억나니?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선지인데 4번 아니면 5번인데 걔가 답이거든.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를 흔들어지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과거라고 돼 있어요. 과거라고 돼 있는데 이제 틀린 거야. 그 틀린 말인데, EBS란다. 마더텅 해설지에 이게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현재형이라고 돼 있어.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이라서, 과거가 아니라서 답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다. 이제 기억나니? 기억나면 1. 누구라도 기억나면 1 해봐. 그래서 내가 이거 답지가 좀 이상하다. 물론 그 흔들어지다라는 약간 이제 옛날 말이죠. 옛날 말, 예스러운 말투인데, 예스러운 말만 가지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악기를 연주하면 그때 네가 검은고에 맞춰서 흰 손가락을 흔들어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맥락을 보면은 이거는 과거 현재일 수가 없고, 과거도 아니고, 당연히 과거는 아니고, 현재일 수도 없고, 미래라고 해야 된다. 기억나? 그래서 미래라서 과거가 아니다. 근데 약간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렇지. 위에 있는 문장부터 읽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야?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시제 파악할 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장부터 읽으면 이건 누가 봐도 미래야. 그러니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왜 현재라고 해놨지?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만 이렇게 해놓고는 현재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너네 이상하지 않니 설명이라고 했었던 뭐 그런 건데, 기억이 나면 좋고 뭐 안 나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유덕하신 님을 여해와 지이다 해서 이제 이게 고전 시간이니까 나왔는데, 이거 미래잖아. 그치? 만약에 싹이 싹이,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 밤에, 삶은 밤에 um이 돋아나면은, 싹이 돋아나면은 내 너랑 헤어지겠다. 이거 미래잖아. 그래서 나왔었던 뭐 그런
뭐 이걸 딱 물어보진 않지만 미래냐 아니냐 해서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 아직도 안 고쳤더라고요. 그거를 현재 시제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아씨 한번 말을 해볼까? 뭔가 걸려. 뭐, 상관없죠. 저랑 상관없는 말인데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말은 사실 이게 내 머릿속에 남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시에서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너무 밑줄 친 부분만 보지 마.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위아래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맥락적 독해인데. 그치?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위나 특히 위에 내용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정서라든지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확하게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항상 유지하자. 그런 얘기로 한번 해보고 싶었고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 다고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옥으로 연꽃을 빨리 갈게. 옥으로 연꽃을 만들어. 그래서 바위 위에 접을 붙여. 그래서 그 연꽃이 삼동 만이라고 하면 돼. 삼동은. 근데 세목금이 피면 너랑 헤어질 거야. 안 헤어지겠다는 얘기죠. 무쇠로 옷감, 철익은 옷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쇠로 옷감을 말아서 철사로 주름을 박아요. 근데 그 철로 만든 옷이 다 허르면 너랑 헤어질 거야. 자, 그다음 무쇠로 큰 소, 한 소, 큰이야. 큰 소를 만들어서 철수산, 철로 만든 산에 풀어놔. 그럼 그 소가 철초를 먹으면 너랑 헤어질 거야. 야, 장난해? 아무튼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야. 내가 만약에 출제자다. 근데 내가 이걸 내고 싶어 굳이. 근데 조금 까다롭게 내고 싶다. 그럼 나는 꼭 뭘 물어보냐면 이건 너무 쉽지 않아? 불가능한 상황 설정했고 통사구조 반복되고 마지막에 후렴구에서 주제가 나타나는데 반어법을 쓰고 있다.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반어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고 다른 말로 영원한 사랑의 맹세야. 그래서 이게 예전에 뭐랑 나왔지? 서경별곡이랑 같이 나왔네. 서경별곡. 기억나? 서경별곡에서 천년을 외로이 지내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부분이랑 같이 나와서 둘 다 사랑의 맹세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석가가 나왔어. 근데 이거를 굳이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이라고 나왔다든지 분석이 아니면 이게 이별의 정한이다. 이별의 정한을 나타냈다 그러면 얘는 틀려요. 되게 맞는 말 같거든요. 사실 고전 시간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임과의 사랑이나 뭐 이별이란 단어가 여의다 이런 헤어지다 이런 단어 나오면 다 이별로 인한 슬픔 이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시는 정석가는 절대로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도 아니고 이별의 정한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게 이별의 정한입니까? 자, 알겠니? 알겠으면 1. 이거 이별의 정한은 아니다. 이 시는. 정석가는 딱 보니까. 알겠어? 이해돼? 그치? 이거 보면은 얘는 이별하는 상황도 아니고 몰라. 모르는데 이제 아니라고 봐야겠지? 특히 수능은 애매하게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몰라.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하자면 이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사랑을 하는 불타는 사랑을 하는 중에 난 너랑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 영원한 사랑 에 대한 소망 이렇게 보셔야겠죠. 애초에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지고 페이크스럽게 내지 않을까. 시의 공통점 해가지고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는 시랑 같이 내면은 은근슬쩍 많이 틀려요. 뭐 킬러까지는 아닌데 중킬러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선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여기다 써놨는데 1번 선지에서 화면이 바뀌니까 머리가 좀 어지럽네. 그러니까 2번에 색채의 대비라는 표현법 좀 잘 알아두라고. 그러니까 색채어는 있는데 가시, 나시 모두 색채어는 있는데 색채의 대비는 없고요. 특히 이제 가시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검은이라는 색채어가 공간의 이미지 좀 어둡고 잿빛, 검은 해서 약간 알죠? 채도 약간 명암 낮은 거, 명암도 낮고 밝지 않은. 그래서 일관적으로 공간의 이미지, 암울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흰 색깔, 푸른 색깔이잖아. 그치? 그래서 흰 색깔, 푸른 색깔인데 이게 한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원래 고전 시가에서부터 뭐 현대시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흰 색깔이나 푸른 색깔은 한의 이미지야. 그래서 굳이 색채의 대비라고 말할 건 없어요. 여기서는. 알겠습니까? 뭐 흰색하고 푸른색을 색채 대비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붉은색, 푸른색 이 정도는 또 모를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21번에 1번 선지 얘기했어요. 도둑고양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뭐 약간 부러워한다.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라. 도둑고양이가 뭔가 우리와 시적화자와 같은 사람과 상관 여갑적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날쌔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게 그래서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나오려면 복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참고해서 얘기만 해두는 겁니다. 대비를 했으니까 굳이. 여기 4번 얘기했다. 후회하는 거지 의지 아니야.
유한성의 극복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랑 지금 죽음으로 헤어졌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 나도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 저승에서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린 저승에서 또 만날 수 있어. 나는 일상을 열심히 살다 죽을게. 이렇게 나오면은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재회의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의지가 되겠죠. 극복 의지가 되겠죠. 요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 소설은 뭐 소설 내용이 되게 중요하지 않고 너무 비참해. 솔직히 소설 전체 내용이 나 다 읽었었는데 너무 비참하고 너희한테 약간 말할 수 없는 쇼킹한 내용들이 있어서 나오진 못하는데 혹시나 만약에 나온다면이란 걸 전제로 얘기하잖아. 근데 이 부분을 굳이 하고 싶진 않고 이제 캐릭터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전후의 가난함인 거야. 정말 비참한 현실인데 빈민층에,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소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소녀가 북한에서 넘어온 거야. 북한에서 넘어왔으니까 또 얼마나 가난하겠어?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이후로 약간 신앙으로 뭔가 이런 부적정 현실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소녀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나는 이 소녀한테 뭔가 좀 끌렸었나 봐. 첫사랑 같은 건가 봐. 그래서 이 소녀가 말한 대로 이제 혹시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드리면 신앙으로 이 배고픔이 극복이 되나 또 순진하게 해봤더니 아니었다는 거야. 차라리 그 여자애를 생각하는 게 조금이라도 그렇지, 사랑하니까, 첫사랑이니까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공복감을 잊었을 텐데 이 여자애가 말한 것처럼 신앙으로 극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야. 그리고 실망했다는 얘기겠지. 내 자신이 좀 부끄럽고. 그리고 와서 물 마시는 거예요. 누나가 말한 대로 물 마시면서 이 배고픔을 좀 달래는. 굉장히 비참하죠. 참고로 그냥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나오는데 전체 내용이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결과적으로 이 소설의 끝에서는 어머니가 너무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가세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잠깐만요. 그래서 4번이 가끔 질문 나오더라고. 어쨌든 소녀에게 기도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라고 하니까 뭔가 어떤 방편 아니에요? 근데 구분하셔야죠.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인지는 하는 건데 이게 약간 하나님한테 얘가 말한 대로 신앙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신앙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실망감을 드러내기 위한 비교 대상이지, 이게 막 소녀가 어떤 방편을 제시했다 이런 거 아니죠. 참고로 4번에 신념을 제공한 존재라는 것 자체가, 그 신념이 뭐냐면은 신앙이잖아. 신앙이 이 여자의 신념이잖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먹힌 거잖아. 그쵸? 내 말은 이 소녀가 나의 첫사랑이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두 번째는 신념은 제공이 안 됐고 실망했고 이미 그냥 소녀를 생각하는 게 차라리 배고픔 달래는 데는 하나님보단 더 나았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죠. 신념이 뭔지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소녀의 신념. 실망했어.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 이 장난감 도시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꼭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 한두 개. 그래서 그거는 내가 토요일날 직접 풀려볼 거야. 그래서 풀면서 얘기할 거니까, 내용 같이 읽히면서 얘기할 거니까, 처음에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오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사 와서 이게 이제 장난감 도시, 이 도시를 장난감처럼 인지하게 되는, 근데 제목은 굉장히 뭔가 장난감 되게 가볍고 그렇지? 즐겁고 그럴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얘가 처음에 시골에서 도시로, 나름 시골에서는 괜찮게 살았거든. 아버지가 이장도 하고. 근데 아버지의 동생 즉 삼촌이 뭔가 사고를 쳤어. 엄청난 사고를 쳐서 그걸 다 마무리 짓고 도망치듯이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도시에 와서 이제 빈민층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도시에 대해 느낀 그런 인상이 있어. 하루 동안 겪은 일에 대한. 그걸 딱 이 도시는 장난감 아니야? 장난감 도시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토요일날 얘기해 봅시다. 직접 지문 읽으면서 문제 좀 풀고 한 5분, 한 10분 정도. 자, 그 다음에 숨이 좀 차네요. 얘는 나올만 하죠. 수능에 나올만 하고, 적성이전이라고 해서 이제 전문을 저가 다 당연히 읽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내용, 여기 나온 지문의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걔랑 연관성 있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놨거든요. 사진 그 보면서 이 부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오늘은 아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서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조금 어지럽네요. 그래서 독서 얘기, 근데 보니까 두 지문인데 사실 토요일날 하려고 했어. 토요일날 추가로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어려워하진 않더라. 독서 지문.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긴 하는데 별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너네 이따가 얘기할게. 일단 독서는 한두 문장 정도 얘기하고 토요일날 또 추가로 내일 얘기할 테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자, 적성이전인데 이게 기출에서 할 때 제가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하긴 했어요. 뭐 그래봤자 안평국에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뭐 첫 번째 항이가 아주 못된 놈이고 둘째 성희가 좀 인품이 있고 착한 애다. 그래서 얘는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그 다음에 형과의 우애도 자기 혼자 형과의 우애도 굉장히 돈독한 애인데 형은 얘를 싫어하지. 당연히 자기 왕이 빼앗을까봐 열등감 폭발하는 애예요. 그래서 뭐 그런 애라는 얘기했고 너희가 기출로 한 부분이 딱 그거죠. 이 일용주를 구하러 가서 금불 무슨 존자였는데 이름 까먹었다. 무슨 존자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서역에 가서 서역이라는 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니까 불교적 색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금불 무슨 존자인데 보 무슨 존자, 그치? 보국 존자, 아무튼 그 사람이 일용주를 줘서 신선의 도움, 그것도 신선도 나와요. 이따 얘기할게요. 어떤 신선이 나오는데 동박삭이라고 해서 저기 나중에 신선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자기의 배를 태워줘서 다시 이승으로 잘 돌아오고 현실 세계로 잘 돌아오고 초월적 세계에서. 근데 항이가 첫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형이 기다리고 있다가 일용주 뺏고 얘 눈도 뽑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 다 죽고 동생 도와줬던 사람들 뱃사람들 다 죽고 그 다음 물에다 빠뜨리고 그러고 나서 항이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왕궁에 돌아와서 일용주를 이제 바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그 동생이 즉 성희가 일용주를 구하긴 했는데 얘가 불교에 빠져서 세상이 뭐 부귀 영화는 뜬구름 같다. 왕이고 뭐고 나는 다 싫다. 뭐 세자의 자리 뭐였지? 왕자의 자리도 싫다 하면서 불교에 빠져서 유리 이제 들어왔네. 잠깐만. 유리 안녕. 녹화 떴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유리 들어왔지. 오늘 사실 적성이전 마무리할 것 같아. 이걸로 마무리할 것 같다. 그리고 녹화 떴으니까 일단 그거 보고 내가 추가 설명해 줄게. 이제 다시 시작할게. 그래서 항이가 성희를 뭐라고 하냐면은 불교에 빠져서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잘 안 믿어. 왜냐면 자기 아들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거든, 첫째 아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의심하고 설마 네가 진짜로 뭐 이러는데 어쩌고 없어요. 그랬다는데 안 돌아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맹인으로 떠돌다가 여러분 아시죠?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초월적 존재의 도움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조력자들, 뭐 짐승이라든지 나는 새라든지 도움 받아서 먹을 거 먹으면서 버티고 갑자기 대나무가 자라나서 대나무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서 피리를 부는데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여기 나왔던 중국의 사신 큰 나라 중국의 사신의 도움 사신인 호승상에게 구출이 되어서 그 집에서 살다가 중국 황제의 궁 후원에 머물게 돼요. 왜냐면 황제가 이제 호승상이 얘를 구해서 왔는데 얘가 좀 기이하잖아. 비범해 보이잖아. 이렇게 피리 소리만 들어도. 그래서 약간 황제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황제가 한번 그럼 피리 소리 들어보자 해서 피리를 너무 잘 부니까 자기 후원에 두고 뭔가 애완동물처럼 피리 제주 좋은 애완동물처럼 키우고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뭐 먹여 살리고 있었어, 후원에. 그러다가 공주가 밤에 산책 나와서 그 소리를 듣고 피리 소리 듣고 너무 이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얘는 다 음악 애호가인가 봐. 그래서 피리 소리만 듣고 와 정말 괜찮네 그러고 불러가지고 공주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줄 건데 뭐가 계속 나오냐면은 얘가 맹인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맹인인 이유가 공주랑 인연을 맺게 되는데 굉장히 좀 인과성을 부여한다.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공주는 여자잖아, 당연히. 뭐 당연히 높은 신분의 여잔데 이게 전체적으로 유교적인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서로 얼굴을 보고 그럼 큰일 나. 심지어 공주인데. 근데 이제 얘가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공주와 황후를 막 보고 공주랑도 계속 친분을 쌓는단 말이야. 왜냐면은 눈이 떠 있으면 못 만나는데 눈이 이제 못 뜨니까 못 보니까 그냥 이렇게 능력만 보고 계속 친구처럼 지내. 뭐 이런 거 좀 알고 있어라. 나중에 공주랑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얘가 성희가
자기 신분을 안 얘기해. 왜냐면 자기가 안평국 뭐 둘째 왕자고 그러면은 너 왜 근데 눈도 빠져가지고 이렇게 맹인돼서 이렇게 헤매니? 라고 하면 다 말해야 되잖아. 자기 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애가 되게 깊은 애라서 혼자서. 그래서 우애가 깊은 애라서 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이게 소설 속에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어. 충분히. 형에 대한 얘기 이런 거 하면 딱 들킬 것 같으니까 아싸리 그냥 나는 그냥 어린 시절에 4살 때 부모님을 잃었고 헤매다가 이렇게 맹인이 되어서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약간 자기 비천한 신분인 것처럼 그냥 얘기를 안 해. 근데 얘가 이제 피리를 부는 거. 여기서 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 소설이 기러기 울음소리라든지 기러기 알죠? 키우던 기러기가 소식 전해주는 거. 그 다음 피리 소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시를 읊는 소리라든지 시. 그래서 청각적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청각적 소재가 뭔 역할을 하냐면 그 피리 소리 악기 연주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는데 자꾸 공주나 호승상이나 아니면 황제가 다 특히 공주가 이게 좀 귀가 좋아. 그래서 네가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너는 절대로 범상한 사람은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나 천한 신분이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숨기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청각적 소재, 피리 부는 소리 이런 게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사건의 인과성에 대한 얘기, 인과성을 좀 강조하게 되는데 인과성,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인물이 비범하고 피리를 잘 부니까 데려와서 호승상이 데려와서 구출이 돼서 그 다음에 후원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황제의 궁후원에 머무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일단 맹인이고 어차피 안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비범해 보여서 피리를 잘 불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공주랑 인연을 맺게 되는 것도 어떤 인과성이 다 이런 피리를 잘 분다. 그래서 청각적 소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다는 거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되면 1.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약간 사건의 인과성 그럼 뭐지 싶을까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주가 이제 얘랑 친분을 쌓는데 눈이 이제 멀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떨어져 지내야 되지만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좀 뭐 눈 멀었으니까 뭐 무슨 그런 게 있겠어? 하고는 친하게 지내다가 아시겠지만 기러기가 얘가 키우던 기러기가 공주가 있는 둘이 같이 악기 연주하고 놀고 있는 후원에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러기 목에 편지가 있으니까 그 편지를 엄마가 보낸 편지. 안평국 왕비가 엄마가 적성이 엄마가 보낸 편지라 구구절절하게 막 피눈물이랑 같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공주가 아주 낭낭하게 또 읽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전에 얘 신분 감추고 있었다는 얘기 했다. 그 이유도 얘기했어. 형 얘기하기 싫어서 그랬겠죠 아마. 근데 그래서 얘기 읽어주니까 얘가 이제 막 감격에 막 슬픔에 해가지고 눈이 번쩍 떴단 말이야. 무슨 신봉사냐고 그래서 눈을 번쩍 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막 당연히 비현실적 요소죠. 비현실적 요소인데 근데 뭐 하늘이 감명해서 눈을 띄워줬다 이런 건데 공주가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면 얘가 맹인이라서 이제 약간 같이 가까이 있었는데 막 편지도 가까이서 읽어주고 했는데 눈을 뜨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그래서 바로 황황히 다급히 이거를 챙겨가지고 돌아간 다음에 편지를 쓰는 부분이 있거든. 네가 이렇게 너의 신분이 밝혀졌고 네가 귀한 사람인 게 밝혀졌고 이렇게 돼서 눈을 뜨게 되고 이런 거 다 기쁜데 좀 앞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함께 할 수는 없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아무튼 축하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뭐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니까요. 자, 그럼 공주와 친문을 쌓는다 얘기했고 어떻게 친문 쌓았는지 얘기했고 기러기가 편지 전해준 얘기했고 눈을 뜨고 그 다음에 황제가 성의를 부마로 사무를 한다는 그 사이에 얘기가 지금 그 빠져있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성의가 다시 호승상 집으로 돌아가서 황제가 약간 은근슬쩍 얘가 좀 마음에 드니까 잘 키워봐 해가지고 호승상이 잘 키워. 그래서 약간 양부모 같은 역할이야. 그래서 잘 키워서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는 과거 급제를 해서 한림 학사가 된단 말이야. 한림 학사 알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황제가 얘가 볼수록 괜찮으니까 이제 신분도 어느 정도 알았고 하니까 이제 얘를 부마로 삼아야겠다라고 되는 건데 사건이 어떤 사건이 하나 있냐면 그냥 들어봐. 승상 집에도 딸이 하나 있어.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이제 나이가 찼는데 호승상의 부인이 우리 딸도 나이가 찼는데 좀 어떻게 결혼시키면 안 될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호승상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딸이랑도 결혼하거든. 뭐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호승상이 딱 그래. 황제께서 이미 부마로 나한테 맡길 때는 내정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언급을 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딱 이렇게 체념하고 호승상 부인이 그럼 안 되지 하고 체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 나 이 집에도 딸이 있긴 했는데 걔랑 결혼 안 해. 그래서 그리고 예,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차시 이제 급제했어요. 빨리 갈게요. 공주 적공자의 급제를 마음속에 은근히 기뻐하더라. 왜냐면 마음에 들었거든. 이미 좀 좋아해. 그 서로 좋아하는데 이제 그 눈이 뜬 다음에는 계속 못 보고 있었죠. 몇 년 동안. 그래서 상이 주상전환 황상이 적칼림의 기질이 뛰어남을 보고 부의를 유의하사 마음을 품에 뿜고 부마를 유의하사 급하다고 이러면 안 되지. 부마를 유의하사 부마로 삼을 걸 마음에 품고 적칼림을 불러서 너 이제 부마 할래? 여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물어보는 건 이거기더라고. 왜 거짓으로 사양하죠? 내심에 환희 하나.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미 공주와 친한 사이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눈을 뜬 이후로는 못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심에 우와 이런 건데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거짓 사양은 뭐냐면 여기서 얘가 거짓말을 하네 이게 아니라 그냥 약간 겸손한, 알겠습니까? 너무 좋긴 좋은데 너무 과분하다라는 의미로 겸손한 표현으로 아셔야 돼요. 거짓 사양이. 그래서 외국 인물이라는 건 이제 안평국 사람이었으니까 외국이라고 한 거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겠지? 신이 손복하올지라 겸손한 표현이라고 했죠. 복이 너무 과해서 복이 줄어들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표현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은 너무 사양치 말라. 더욱 황공하여 정중하게 살해하나 복이 덜할까 조심스러워. 이게 아까 말했던 손복 얘기하는 거예요. 택일하라 하니 일자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니라. 그 좋은 날을 택일해라, 혼인날을. 해서 앞으로 열흘 후에 혼인을 하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승상부로 돌아오죠. 이때 승상부는 호승상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중 이야기를 구할새 성의 의지가 굳으심과 부마로 삼겠다는 의지. 이때 성은 알죠? 네, 성상 할 때 부마로 삼겠다는 의지의 굳으심과 상의 후덕을 칭송하며 누수 종행하는지라. 단어가 좀 누수는 눈물이야.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감동받아서. 승상이 위로하며 너 이제 몸이 연기할 때니 귀국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배우기 쉬운지라 슬퍼함은 불가하도다 하고 위로하고 한림이 이렇게 와서 마음을 진정치 못하는지라. 원래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님 생각 나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 적성이절의 가장 큰 주제인 유교적 가치인 효를 얘기하고 있다. 적성이절은 이제 유교적 가치에 대한 교훈을 주는데 1이 효고 2가 형제간의 우애야. 뭔 말이냐면은 형제간의 우애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적성이는 복을 받고 그런 우애가 전혀 없는 첫째 항이는 벌을 받았다라고 해서 약간 짐승만도 못한 놈, 형제간의 우애도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해서 약간 이렇게 벌을 받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효와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다. 교훈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그러고 나서 내전은 알겠지? 황후가 있는 곳에 가서 부마를 정했다. 황후도 이미 성의를 좋아해. 그래서 황후 또한 크게 기뻐하고 손꼽아 나를 기다리더라. 이러고러 길일이 다다르니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차등이 없어. 둘 다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모 요지연이 아시겠지만 왕모 요지연이 초월적 신선과 선녀가 있는 초월적 색이죠. 그래서 거기서 잔치한 것 같더라는 뭔 말이냐면은 둘 다 너무 잘나서 둘이 신선이나 선녀와 같았다. 이런 얘기다. 날이 저물어 촉을 잡아 동방에 나아가 첫날밤을 이루니 무산과 낙포였나? 그치. 낙포라도 이에서 더하지 못할러라 해서 이것도 좀 질문이 나와서 뒤에 보시면 약간 고사의 인용인데 무산과 낙포가 다 그거야. 그 신의 아내나 선녀야. 그러니까 아름답겠지. 당연히 선녀니까 공주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거기도 하고 두 사람의 정이 깊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거 평가. 무산과 낙포라도 이에서 더하지는 못할러라. 공주의 아름다움, 두 사람의 정이 그 고사에 나온 이야기에서 더 못하진 않다. 알겠지?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일단 공주가 어디가 승상부에 가는 거야. 왜냐면은 양부모 같은 사람들이니까 일단은 시부모한테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으니까 양부모한테도 한번 가야지. 예의 바른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주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러고로 몇 달이 지나면 이렇게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자기 나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이 나니까 공주가 조력자로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내가 황제한테 말할게. 내가 너를 내 여필 정부 내가 너를 와이프니까 따라가야지. 황제한테 말해서 너네 나라에 갔다 오자 몇 달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별거 없죠? 그리고 인사하고 가는데 아마 선지 중에 그런 게 있을 거야. 황제의 하교, 황제의 명령, 황제의 명령이 그 주인공들이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게 뭡니까? 항의가 먼저 그걸 알고는 군사를 매복해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천자가 보낸 명령으로 보낸 이 군관과 군사와 명장이 명장 1인 그러니까 장수 하나 명장을 뽑아서 정해줘서 얘네가 다 이제 처리를 대신 해줬지. 항의가 보낸 군사들을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약간 디테일 있게 물어봤어요. 요즘 고전소설이 좀 일치가 좀 디테일 있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평소에 좀 꼼꼼하게 읽어두는 습관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읽을 때 좀 빨리빨리 읽으니까. 왜냐면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올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러기 이 부분은 아시겠죠? 안평구 왕비 엄마가 성희를 생각하는데 성희가 다시 자기가 글을 써서 보낸 거야. 여기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 편지가 2개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 성희가 기러기한테 메어서 편지 보낸 거랑 그 다음에 황제가 내가 왜 적성이를 부마로 삼았고 뭐 이런 거를 다 써가지고 보낸 황제의 첩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따로 있습니다. 장계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 2개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항의가 깜짝 놀라서 성희가 돌아오면 본적은 자기의 행적이 탄로 나리라 해서 여차하라 했는데 이때 여차 아시죠? 고전소설의 관용적 표현인 거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반복되니까 생략을 해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해라 이러이러하게 해라 라고 생략해버린 거야. 알겠죠? 지루함을 덜 하려고. 그래서 개응 감사가 장계를 올렸는데 이 장계의 내용이 보니까 황제가 보낸 편지인 거죠. 됐습니까? 황제가 보낸 편지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축하합니다. 부자가 상봉하니 축하해요. 내가 네 아들을 왜 사위로 골랐냐면 하고 그런 사연을 사위를 고른 서찰이 내가 왜 네 아들을 사위로 골랐냐면 이런 연유를 다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여기 황제 편지 있고 성희 편지 있고 너무 기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항의가 또 시련과 고난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 한번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냐면 그때는 복이랑 같이 나왔는데 일단은 불애가 그 항의가 보낸 장수잖아. 잘 싸워. 나름 잘 싸워. 그러니까 보냈겠지.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게 좀 특이해요. 보통은 고전소설에서 약간 영스러운 느낌으로 주인공이 문무에 완전히 능통하잖아. 그래서 꼭 과거급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자기가 나서서 다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다.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나왔던 건데 보기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부터 해야지. 잠깐만. 적성여전이 원래 그 원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뭐뭐 태자전이라고 해서 그 뭐뭐뭐 태자전인데 뭐뭐뭐가 뭔지 모르겠어. 너무 옛날 거라. 근데 뭐뭐뭐 태자전인데 그 태자전이 원래 주인공이 신라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신라의 태자야. 근데 신라의 태자가 이러이러한 겨울 걷고 그 다음에 눈이 맹인이 되어서 똑같아. 이게 내용이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돌아오고 그런 내용인데 거기는 공주가 언제가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주가 약간 초월적 능력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공주가 다 싸워서 이기고 죽이고 막 이래.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비교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인 적성이가 뭐 딱히 얘는 약간 정말 문신인가 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막 당황해. 근데 여기서 황제가 보낸 장수와 군사들이 이걸 다 해결을 해준다는 거. 그런 게 좀 특이하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보기랑 비교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누가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러고 뭐 이런 내용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장수도 있고 그 밑에 군관도 있는데 군관이 다 내 선에서 처리할게 하고 장군 말 안 듣고 자기가 알아서 정말로 처리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항의가 자기가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병궁 협객이 나타나서 협객은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야. 의로운 사람. 그래서 의로운 검객.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항의를 죽이고 이제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이 소설의 주제예요. 또 뭐냐면 동기를 몰라보고 여기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 소설의 유교적 교훈이거든요. 유교적 교훈. 그래서 죽이고 스스로 목을 매니 이것도 해설지에 나와 있는데 질문을 하는 거야. 해설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나쁜 놈 죽였어도 그래도 한 나라의 왕자인데 왕자 죽였으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복을 친 거지. 알겠죠? 어찌 쾌활치 않으리요? 상쾌하다 이런 얘기야. 서술자의 개입이야. 알겠지? 체크해놔. 어찌 쾌활치 않으리요? 마음이 뭐 상쾌하다. 내 마음이 상쾌하다 이런 얘기인데 난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죽이고 죽였는데 이걸 상쾌하다고까지야.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협객이? 근데 뭐 아무튼 상쾌하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권선징악 같은 결론이니까 마음이 상쾌하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고 나서 해피엔딩인데 여기서 하나만 짚자면 여기 왕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적성이죠. 왕자가 항의에 불측한 악심을 꺼리거나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슬퍼하며 대군의 격식으로 장사를 지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적성이의 군자답다, 너그럽다, 관용. 알겠지? 그 다음에 형제간의 우애. 얘는 끝까지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애인 거야. 그래서 이런 교훈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알지? 수중에 원통하게 죽은 뱃사람이 어디 나오죠? 예전에 항의가 일영주 뺐을 때 물속에 쳐넣어서 죽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면은 사공을 옛날에 격공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의가 성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성희를 지키다가 죽어. 자기들이 물에 빠져 죽어. 그래서 성희가 되게 슬퍼해. 뭐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정리되죠? 잠깐만요. 마무리로 내가 이게 아까 말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사진을 좀 보여줄게. 보이나 봐봐. 포인트. 잠깐만. 여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주가 성희가 또 삐리리 이렇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담아서 이걸 불고 있으니까 공주가 그거를 산책하다 듣고는 이 소리는 천인인가? 비범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데려와라. 누구냐? 처음엔 누구냐? 누가 부냐? 하고 갔더니 눈이 맹인이고 용모는 비범한데 눈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주가 그럼 데려와라. 그러니까 벼곡이 공주의 10이죠. 아시죠? 하녀라는 말은 좀 그렇다.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10이죠. 여자 하인인데. 그리고 옥주 공주 안전에 배월이요. 불가하다. 이 사람 군자니까 여자랑 어떻게 같이 한 자리에 있지? 라고 하니까 공주가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후원의 아버지가 어떤 애를 하나 피리 잘 부르는 애를 뒀다 하더니 걘가 봐. 눈이 멀었는데 뭐 어때? 라고 하면서 부르는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여기서 여기 이 부분 나왔었어요. 여기. 그래서 피리를 부는 걸 듣고는 탄금은 검은고야. 얘가 이제 검은고를 키는데 그걸 그치고 너는 분명히 아까 말했지 청각적 소재로 비범함 드러낸다고 범인이 아니다. 곡조에 어떤 사연이 있으니 품은 재주를 다해라. 라고 하고 말 그대로 재주를 다해서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보세요. 제가 아까 약간 자기 신분 속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약간 도인을 만나 배웠나이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원래 타고난 솜씨인데 약간 부모와 일찍 이별했다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맞춰준 거야. 그래서 자기 신분 숨기고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도덕이 높기에 금세의 저런 재주를 배웠도다 이런 표현들 알겠지? 악기 소리로 이 사람의 어떤 비범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잠깐만요. 이때도 지금 옥주가 잠이 없어 피리 소리를 듣고자 하니 감이 어떠하뇨? 라고 해서 이제 피리 소리를 주고 봤는데 여기를 좀 보세요. 여기 알겠어요? 여기 이 부분 잠깐만. 시는 이제 시도 읊고 피리도 뭐 주고받고 악기 연주도 서로 주고받고 이런데 시는 과연 마음으로 난다고 하니 천인은 민간에 살고 왕자는 궁중에 생장하느니 청컨대 심사를 은닉하지 말라. 이 말이 뭔지 알겠지? 알겠음 1. 네가 딱 들어보니까 네가 시 읊는 소리나 악기 연주하는 거 들어보면은 너는 심성이 왕자야. 근데 왜 숨겨? 심사를 은닉하지 마라. 숨기지 마라. 나한테 다 말해봐.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옥주가 소생 같은 천인을 혐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관대하게 대접하시니 은혜가 태산이 가볍습니다. 너는 근데 안 믿어. 너는 분명히 귀공자인데 어찌 심사가 범연하리요. 약간 평범하리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숨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성희가 묵묵무언하다. 뭔 말을 더 하겠어. 계속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자꾸 내 본적을 알아보니까 내 본질을 알아보니까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주는 암이 이마를 다스린 대장부라. 그러니까 서로 알아본다 이거야. 마치 남자 대 남자인 것처럼 대장부 대 대장부인 것처럼. 그런데 속이 넓고 안목이 좋다 이런 얘기인데 짐짓 군자의 호구, 군자의 좋은 짝이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공주한테 마음이 있는 거죠. 군자의 좋은 짝이나
도시 천정이라 하늘이 결정한 일이겠지. 내가 이렇게 맹인이, 내가 물론 안평국 태자였을 때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미 나는 맹인이고 이렇게 끈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처지가 좀 다르잖아. 그래서 하늘이 정하신 일이다. 어찌 인력으로 하며 고국이 창망하니 우리나라가 멀리 있으니 나의 심해를 풀칠 곳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눈물이 속절없도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공주가 과연 나를 알아봐줬고 내가 저 여자랑 좀 결혼도 하고 싶은데 내 처지가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슬퍼했다는 내용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이 부분은 보시면 이제 바로 아시겠죠? 왕비가 기러기를 보면서 기러기한테 부탁하는 내용이야. 알겠지? 내 심사를 좀 전해줄래? 네 주인이 살아있다면?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고 나서 편지가 왔어. 그래서 편지가 이 위에 내용인데 뭐 중요하진 않고 이거를 공주가 다 읽어주거든. 옆에 붙어서, 꼭 붙어서. 그러고는 너무 반가워서 눈이 뜨여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주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뭐 이 정도야. 너무 예뻤다. 근데 포인트는 여기지. 여기 봐봐. 공주가 봐봐. 봉서를 들고 그가 보지 못함을 혐의치 아니하여.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가까이 있어도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낭낭하게 있다가 눈을 떠서 유정이 살핌을 보매 혼백이 왜 이렇게 놀라나. 혼백이 비워라고 마음이 경공하여 나삼을 들어 옥면을 가리고 걸음을 가볍게 움직여 침소로 들어가니. 이게 이제 눈을 떴으니까 같이 있으면 그러잖아. 처음 본 남자가 내 얼굴 봤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편지 내용을 다시 보냅니다. 천고에 기특하고 이상한 일이 오늘밖에 없을 듯하다. 치하함을 축하함을 측량치 못하거니와 그대 일정 심사를 기하심은 아녀자의 태도라. 그러니까 네가 이제 눈을 떠서 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 꺼리는 건 내가 아녀자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러나 이제로부터 내외가 현격하니, 알죠? 내외,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도가 예의가 현격하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내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다시 모든 은호는 고사하고 전일사를 생각한즉 자괴 지심으로 대인하기 어렵도다. 귀체를 보증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가 눈을 떴으니까 앞으로는 다시 보기 힘들고 그동안 네가 눈을 이제 눈이 안 보여서 함께 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부끄럽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못 보니까 너 귀한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끝!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독서 얘기 잠깐 한다고 했는데 별건 아니고 질문이 자꾸 그게 오는 거야.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자본금을 더 늘리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 무상증자인가? 이게 무상증자에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뭔 말이냐고. 왜 무상으로?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거였어. 무상으로 증자를 하면은 주식을 무상으로 기존에 있던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왜 그게 회사 입장에서 좋냐고. 돈 들어오는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왜 자본금이 늘죠? 그러는 거야. 돈을 받는 게 없는데 어떻게 자본금이 늘죠?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유 말할 수 있는 사람. 무상증자는 새롭게 주식을 오케이, 됐어. 그거 한번 생각해봐. 근데 미리 얘기하자면 잘 봐. 앞부분에 나와 있어. 자본금은 물론 돈을 대부분 다 발행한 만큼 돈을 받지만 인수하면서 돈을 주지만 원칙적으로 자본금 계산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에다가 발행한 주식의 개수를 곱하면 그게 자본금이야. 돈을 받든 안 받았든 일단 발행했으면 발행한 주식의 그렇지, 그거지. 자본 잉여금인데 잉여금의 일부만큼을 주식으로 발행했는데 문제는 애들이 자꾸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어쨌든 자본금은 돈인데 받은 게 없는데 왜 자본금이 늘죠? 그래, 맞아.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이동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잉여금은 새로 무상 증자하기 위해서 발행한 주식의 액수만큼 준다. 잉여금은 줄어. 1,000만원어치 발행했으면 잉여금에서 1,000만원어치 줄고 그 다음에 자본금에 1,000만원이 느는 거야. 받은 돈은 없어도. 그러니까 회사 돈을 옮기는 것 뿐이야. 한번 거기서 헷갈렸으면 질문 온 사람 있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봐. 오케이? 됐어요. 끝. 수고하셨고요.